뭘 어째? 쥐뿔 능력도 없는 년이 참아야지. 내 아들이 너 같은 거랑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치는 그 순간 시모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하소연하러 달려간 시댁에 남편의 상간녀, 아니 전부인이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와 함께 친정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 놈을 무릎까지 꿇린 아빠가 서류 봉투를 던지시자 두 모자는 바로 제 발밑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고3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가는 사탐 1타 강사 최은정이라고 해요. 강의실 단상 위에 올라서면 수백 명의 아이들 시선이 제 입술 끝에 매달려 있고 한마디 한마디에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죠. 인터넷 강의 화면 속에서 카리스마 넘치게 분필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정말 저인지 가끔은 저조차도 헷갈릴 만큼 강단 위의 저와 강단 아래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독히도 낯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친구가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새 학기에 짝꿍이 바뀌는 일조차 며칠을 끙끙 앓을 만큼 사람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한번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제 안에 있는 것을 밑바닥까지 다 퍼주고 마는 그런 못 말리는 성격이었죠. 그게 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정함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시절에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사신 분이세요. 어찌나 불같은 성격이신지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농담 한마디 함부로 못 던지셨죠. 그런데 그 불같은 양반이 또 정은 어찌나 깊으신지 친정엄마는 늘 너희 아버지 속이 두부야, 두부라고 웃으시곤 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한번 터지면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시는 일이 다반사라.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달에 며칠이나 봤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부녀 사이는 어색하고 서먹했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면 저는 괜히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 책을 펴는 척하던 그런 아이였죠. 친정엄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평생 묵묵히 집을 지키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끼니 거를까, 아버지가 다치시진 않을까, 늘 그런 걱정만 하시면서 당신 몸은 뒷전이었죠. 저는 엄마 등 뒤에 숨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어린 마음에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다 참고 다 삼키면서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대학에서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노량진의 한 입시학원에 강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 단상에 올랐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분필을 떨어뜨릴 뻔했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신기하게도 강의를 시작하면 평소에 그 낯가림 많고 소심한 저는 어디로 가버리고 입에서 청산유수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강의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려운 개념을 받아 적느라 손을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커리어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 학원에 새 강사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첫 번째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정말 해맑은 사람이었어요. 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누구한테든 다정하게 말을 거는
성격이라 학원 내에서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도 깍듯이 인사하고 시간 강사들 커피까지 챙기는 그 살가움이 제 눈에는 어찌나 있나 보이던지요. 그 다정함이 모두에게 똑같이 향하는 그 사람의 천성이라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저 멋져 보이기만 했던 거죠.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은 늘 제 옆자리에 슬쩍 앉았어요. 제 술잔이 비기 전에 채워주고 안주를 가까이 당겨주고 제가 화장실에라도 다녀오면 가방을 꼭 챙겨놓는 그런 잔잔한 챙김이었죠. 동료들이 야, 너희 둘이 사귀냐? 하고 짓궂게 놀려댈 때마다 그 사람은 사람 좋게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 손을 슬며시 잡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만나보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실실 웃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을 동동거리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구나. 그 사람의 다정한 시선이 오로지 나에게만 머문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그 사람은 청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리는 그 모든 과정이 무슨 꿈결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친정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평생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무거운 얼굴로 입을 떼시더라고요. 은정아, 사람을 너무 빨리 믿으면 안 돼.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저는 그때 엄마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웃었어요. 엄마, 걱정 마. 이 사람은 진짜야. 나만 봐. 엄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등을 한참 쓸어주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엄마의 그 표정,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으셨지만 끝내 삼키신 그 입술의 떨림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져요. 엄마는 분명히 보셨던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안 보이던 딸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요. 28살 봄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무뚝뚝한 양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신랑에게 제 손을 넘기시기 직전 아버지가 그 사람 어깨를 한번 툭 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저는 그 약속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죠. 신혼은 정말 달콤했어요. 같은 학원에서 강의하니 출퇴근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강의 끝나면 손잡고 집에 돌아오는 그 일상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갈 거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저녁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이 슬쩍 운을 떼더라고요.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로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면서요. 여보, 나 학원 옮길까 봐.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갑자기 지금 학원에 무슨 문제 있어? 그 사람은 사람 좋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문제는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학원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서로 눈치 보여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네가 욕먹고 네가 실수하면 내가 욕먹고 그게 좀 서로한테 부담일 것 같아서. 굳이 그래야 돼? 나는 같이 다니는 게 좋은데. 제가 입을 삐죽이자
그 사람은 제 볼을 살살 꼬집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사람들이 자꾸 우리 신혼이라고 놀려대고 좀 떨어져 있어야 서로 더 애틋해지지. 안 그래? 그리고 사실 다른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 페이도 더 좋고 거기 가면 내가 정규반 메인 강사로 갈 수 있대. 그 사람의 말은 어찌나 그럴싸하던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위한다는 듯이, 우리 부부를 위한다는 듯이 들리는데 거기에 무슨 의심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페이도 오르고 직급도 올라간다는데 말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죠.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 됐네. 당신 능력 인정받는 거잖아. 가서 잘해. 그 사람이 안도한 듯 길게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안도의 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 정말로 몰랐어요. 마음 한구석에 티끌만 한 의심의 씨앗도 심어두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의 이직을 그저 우리 부부의 더 밝은 미래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이직한 첫날 그 사람은 새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도시락을 싸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사람이 빙긋 웃으며 저한테 손키스를 날렸고 저도 똑같이 손키스를 날려주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는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새 학원에서도 잘해야 돼. 나는 당신만 믿어. 그 사람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내가 누구 남편인데. 현관문이 탁 닫히고 그 사람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지는 동안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새 학원의 문턱을 넘는 순간 어떤 얼굴로 바뀌었는지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 결혼식 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어깨를 치며 하신 그 한마디,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던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가슴이 시리도록 사무친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끝내 삼키신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제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리를 잡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반만이었죠.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떴을 때 저는 너무 벅차서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 사람의 아이를, 우리 두 사람을 닮은 작은 사람을 제 몸 안에 품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어찌나 신비롭고 감격스럽던지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임신 테스트기를 내미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거실을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우리 여보 진짜 고생했네. 진짜 고마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 저는 그 어깨에 얼굴을 묻고 또 한 번 울었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배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제 뱃속 작은 생명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잠이 들 때까지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입덧은 또 어찌나 심하던지요. 강의 도중에 화장실로 뛰어가서 헛구역질을 하다가 다시 분필을 들고 단상에 서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물냄새조차 역해서 양치질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강의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들려줄 동화책을 사 모으고 작은 양말과 베네 저고리를 한 칸 한 칸 옷장에 정리하면서 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 위해서 열심히 살게. 아빠도 열심히 사니까 너는 사랑만 받고 자라라.
남편은 새 학원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회식이다, 학부모 상담이다, 핑계가 잦아졌지만 저는 그게 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가끔 새벽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져 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고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놓아주는 일밖에 할 줄 몰랐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늦게까지 다니는 게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얼른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의심하는 순간 내가 못 견딜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사 휴게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전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강사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언니가 오랜만에 본다며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제 부름배를 보더니 표정이 좀 묘하게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슬그머니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떼는데 그 첫마디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은정아, 너 이런 말 듣기 싫겠지만 언니가 가족 같으니까 말한다. 저는 그 언니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걸 직감하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언니? 언니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액정 화면 속에는 어느 술집 같은 곳에서 젊은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휴게실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어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도 복도에서 떠드는 학생들 소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귓속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왼손 약지를 보니 결혼 반지가 없었답니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더라고요. 새 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대. 거기 새로 들어온 영어 강사랑 사귀는 사이라고 소문이 다 났어. 결혼한 거 아무도 모른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저 그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 장씩 넘어가고 있었어요. 새벽에 들어오던 발걸음 소리, 핸드폰을 늘 엎어놓던 손, 샤워를 먼저 하고 옷부터 빨래통에 던지던 습관, 어느 순간부터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던 그 손가락,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몸을 끌고 남편이 다니는 학원 근처로 갔어요. 길 건너편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부른 배를 끌어안은 채 학원 출입구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직접 봐야 했거든요. 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그 사진이 합성이라고 믿고 싶어 할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었을 즈음이었어요. 학원 유리문이 열리고 남편이 걸어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단발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아주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답니다.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마치 부부처럼요. 남편은 그 여자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었고 그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가슴팍을 톡 치는데 그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제 망막에 박혀버렸어요. 카페 유리창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랫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충격 때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배 안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듯한 통증이 한 번, 두 번, 점점 짧은 간격으로
밀려오는데 그게 산통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도 못했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나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드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남편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여자와 팔짱을 낀 채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진땀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해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구급대원이 들것에 저를 옮기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5번, 10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고 그 사람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통증에 몸을 비틀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답니다. 아이의 아빠한테 닿고 싶어서 이 순간만이라도 옆에 있어 달라고 빌고 싶어서요. 하지만 신호음은 끝까지 신호음일 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달이나 일찍 아이가 나오려 한다고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분만대 위에서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를 반복하면서 간호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빌었어요.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요. 새벽 3시 무렵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1kg이 겨우 넘는 손바닥만 한 피덩이였죠.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새끼 고양이처럼 가느다란 소리만 내는 그 아이를 의사 선생님들이 황급히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누워 지켜봤어요. 제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우리 아이는 온갖 호스를 몸에 꽂은 채로 중환자실로 사라졌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보며 다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한테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답니다. 아침이 다 되어서야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제야 눈물이 터졌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흐느낌만 새어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제 울음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하셨는지 전화기 너머에서 은정아, 지금 아빠랑 같이 갈게. 그 말씀만 연거푸 하시며 옷을 챙겨 입으시는 부스럭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 무뚝뚝하고 불같으신 분이 침대에 누운 저를 보시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시더라고요. 늘 꼿꼿하던 어깨가 축 처지고 늘 단단하던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데 그 양반이 평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꺾으셨어요.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고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은정아. 아이고, 우리 은정아. 엄마는 옆에서 옷고름을 쥐어뜯으며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거친 손등으로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주시더니 그제야 입을 떼셨어요. 그놈 어디 있냐?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깊던지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담긴 분노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차마 대답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저었답니다. 모르겠다고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요. 아버지는 그 길로 병실을 나가셨고 다시 병실 문이 다시 열린 건 바로 몇 시간 뒤였어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들어오시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 질질 끌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남편이었어요.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셔츠 단추는 두어 개가 뜯겨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던지요. 평소 그 깔끔하고 단정하던 사람이 마치
어디 시궁창에서 굴러온 사람처럼 흙투성이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한번 강하게 누르시자 그 사람은 그대로 무릎이 꺾여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바닥에 짚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정아,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침대에 누운 채로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안 떠오르고 그저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하기만 했어요. 그 사람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우는데 저는 그 정수리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정수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요. 엄마는 옆에서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며 한숨만 푹푹 쉬셨고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창가에 서서 그 사람을 노려보고만 계셨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제 손을 잡으려 침대 쪽으로 손을 뻗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었어요. 그 손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던 그 손이 제 몸에 닿는 게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거든요.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며 호출이 왔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기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뜨겁게 솟구쳤어요. 저 작은 핏덩이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 살자고 울고 있다는 그 모순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가서 우리 아이부터 봐. 네 아들이야. 가서 한 번이라도 봐. 그 사람은 떠밀리듯 일어나 중환자실 쪽으로 끌려갔어요. 한참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더 사색이 되어 있었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호스를 잔뜩 꽂고 누워있는 1kg짜리 핏덩이를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다리를 후들거리며 벽에 기대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어쩌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미련 한 줌이 저를 그 자리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씨름하는 그 작은 생명에게 아빠라는 존재 하나는 남겨두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이었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결정을 듣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만 보시다가 끝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은정아, 사람은 안 바뀐다. 너 한 번 더 우는 꼴 보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 말씀이 그날은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인생의 진리였어요.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2달을 더 버텨주었어요. 제가 매일 새벽 모유를 짜서 병원에 가져다 나르고 유리병 너머로 손을 대고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속삭이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절박한 2달이었답니다. 그 작은 발바닥이 처음으로 제 손바닥을 차던 날 저는 신생아실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펑펑 울고 말았죠. 우리 지훈이를 안고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남편은 케이크를 사들고 현관에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무릎을 꿇는데 저는 그 약속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죠. 지훈이의 첫 100일 사진, 첫 뒤집기, 첫 옹알이를 우리 셋이 함께 기록하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도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거더라고요. 지훈이의 첫 돌이 2달쯤 남았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그날따라 강의를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스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즐겨 뿌리던 그 머스크 향이요. 그런데 그 향이 제 옆을 스쳐가는 여자한테서 나는 거예요. 단발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 여자였어요. 카페 창가에서 봤던 그 사진 속의 그 여자.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지훈이가 자는 그 집에서 그 여자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밥을 차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지훈이를 안고 깍꿍놀이를 하고 저한테 오늘 강에 힘들었지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저는 그 모든 다정함이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웃어 보였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그 사람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어찌나 비참하던지요. 카톡방을 열자 그 여자와의 대화창이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산후조리 기간에도 우리 부부가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그 2사람의 대화는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어요. 모텔 사진, 둘이 찍은 셀카 사랑한다는 말,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이라는 끈, 미련이라는 끈, 헛된 희망이라는 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끊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으로 지훈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카톡 화면 캡처를 한 종이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는 그걸 한 장씩 넘겨보시더니 종이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안 둔다. 다 가져오자. 아빠가 다 가져와 줄게.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친정아버지가 다 대주셨고 명백한 외도 증거 앞에서 그 사람은 변명할 거리조차 없었답니다.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고 월 양육비 7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은정아 미안하다 하고 입을 떼는데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지훈이 인생에서 너 빼줄게.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이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여자와 속도 위반으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양육비는 그달부터 끊겼어요.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경제적 부담이 돼 못 보내겠다는 그 한 줄짜리 문자를 받고 저는 핸드폰을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헛웃음이 새어나오는데 그 웃음 끝에서 결심 하나가 단단하게 굳어졌답니다. 내가 강해지자.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내 새끼 하나는 내 손으로 끝까지 책임지자. 그날부터 저는 학원을 2군데, 3군데로 늘려가며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새벽반, 정규반, 야간 자습 감독까지 잡히는 대로 다 잡고 지훈이는 친정엄마 손에 맡긴 채 저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 강의를 했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끼니는 강의 사이사이 김밥 한 줄로 때우고 화장실에서 모유를 짜서 버리면서 강의실로 뛰어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었죠. 아이한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라고 말해주었어요. 거짓말이라는 죄책감보다 그 인간이 지훈이 인생의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끔찍했거든요. 지훈이가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없어?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하고 속삭였답니다. 그런 우리 모자 곁을 평생 처음으로 가까이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친정아버지였어요. 그 무뚝뚝하고 사건에만 매여 사시던 양반이 정년 퇴직을 앞당기시고는 매일 지훈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셨죠. 퇴근하고 들어오면 거실에서 아버지와 지훈이가 레고 블록을 쌓으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풍경이 제 어린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림이라 저는 현관에 가만히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서먹했던 우리 부녀가 지훈이를 가운데 두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인생 2번째 봄날이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들락거리던 우리 지훈이는 외할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먹고 5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볼이 통통한 건강한 사내아이로 자라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단단히 다져놓은 우리 모자의 평화 속으로 또 다른 폭풍이 다정한 얼굴을 하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게 될 줄은요.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친정엄마와 의논 끝에 이제 슬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자 싶어 집에서 가까운 일반 유치원을 알아봤죠. 지훈이는 외할아버지 손만 잡고 다니던 아이라 처음에는 친구들 무리에 끼는 걸 조금 무서워했지만 입학 설명회에서 미끄럼틀을 타보더니 엄마 나 여기 다닐래? 하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등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사회로 첫걸음을 떼는구나 싶어 그날 밤 입학식 날 입힐 옷을 미리 다려놓으며 혼자 실실 웃었어요. 그런데 입학식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터졌답니다. 그 유치원 보조교사가 한 아이를 식판으로 때렸다는 뉴스가 지역 방송에 나오고 다른 학부모들의 추가 신고까지 줄을 잇더니 결국 그 유치원이 잠정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마터면 우리 지훈이를 거기 보낼 뻔했구나 싶어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시 처음부터 유치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평소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름이 자자하던 영어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동네에서 차로 15분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원어민 교사가 상주하고 커리큘럼이 탄탄해서 대기가 1년이 넘는다는 그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추가 모집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보고 저는 그날 강의를 다른 강사한테 부탁하고서라도 무조건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설명회 당일 친정엄마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셔서 지훈이를 봐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저는 지훈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학부모들로 꽉 차 있었고 입구에서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진땀을 흘리며 줄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거기에 강당문이 열리는 순간 자리를 잡으려는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그 인파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어른인 저도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5살짜리 우리 지훈이는 그 인파 속에서 제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큰 가방을 맨 학부모가 지훈이를 툭 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지훈이가
휘청하면서 사람들 다리 사이로 휩쓸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지훈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 떠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목이 찢어져라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강당 안의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순간만큼 제가 무력하다고 느꼈던 적은 평생 처음이었답니다. 5살 우리 아들이 어른들의 다리 사이에서 짓밟히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꼬마야,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 소리에 고개를 휙 돌려보니 키가 훤칠한 한 남자가 사람들의 어깨 위로 우리 지훈이를 번쩍 들어 올린 채 인파를 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지훈이를 자기 어깨에 안전하게 앉히고는 큰 키와 단단한 체격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강당 안쪽의 빈자리로 옮겨주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조차 허둥지둥 따라 들어갔어요. 강당 안쪽에 도착해서 그 남자가 지훈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지훈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떨었답니다. 지훈아,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엄마 봐, 엄마 좀 봐.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지훈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입을 삐죽이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비슷한 또래의 사내아이 둘이서 지훈이 옷을 툭툭 털어주며 괜찮아? 안 아파? 하고 묻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양쪽에서 지훈이를 살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신기하던지요. 쌍둥이 형제였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개를 드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키는 180은 넘어 보이고 흰 셔츠에 단정한 가디건 차림이었는데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무엇보다 눈매가 어찌나 선해 보이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며 사람 좋게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왔다가 너무 밀려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아드님이 가까이 있어서 잡을 수 있었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하던지 저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려서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슬쩍 시선을 돌려주는 배려까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사이 지훈이는 쌍둥이 형들과 어느새 손을 잡고 까르르 웃고 있더라고요. 방금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들처럼요. 설명회가 시작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강연을 들었어요. 원장님의 커리큘럼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았답니다. 원어민 교사가 풀타임으로 상주하고 매일 야외 체험 학습이 있고 무엇보다 한 반에 15명 이하로 운영한다는 그 시스템이 지훈이한테 딱이라고 느꼈어요.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저는 이미 등록을 마음먹은 상태였죠. 설명회가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형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형들이랑 계속 놀고 싶어. 그러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인파 속에 휩쓸렸던 무서움이 뒤늦게 터져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쌍둥이 형들이 마음에 든 건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다 당황이 됐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흘끔흘끔 쳐다보고 저는 지훈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데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잠깐 들러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마침 오늘 제가 휴무거든요. 애들끼리 좀 더 놀게 해주면 지훈이도 진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집에 따라간다는 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어찌나 자연스럽고 또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던지, 거기다 지훈이는 쌍둥이 형들 손을 잡고 절대 안 놓겠다는 듯이 매달려 있고, 결국 저는 명함을 한 장 받아들고 그 집에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그 사람 차를 따라 도착한 집은 놀랍게도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다른 동이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어머, 같은 단지셨어요? 저는 백오동인데. 제가 놀라서 묻자 그 사람도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저는 110동이에요. 매일 단지에서 지나쳤을 텐데 인연이 이렇게 닿네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솔직히 저는 좀 의외였어요. 남자 혼자 쌍둥이 둘을 키운다고 하길래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거실은 햇살이 잘 들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아이들 방에는 책장 한가득 그림책이 종류별로 꽂혀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은 듯한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고 싱크대도 반짝반짝했어요. 이 사람 정말 혼자서 두 아이를 살뜰히 챙기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주고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5살이라는 것, 정형외과 의원을 본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선을 차잔으로 떨어뜨리며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더라고요. 애들 엄마는 몇 년 전에 저랑 헤어졌어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랬죠. 그 뒤로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말투에는 미련도 분노도 묻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도 나처럼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어요. 저도 지훈이 아빠랑 헤어진 지 한참 됐어요. 지훈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키웠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그 눈빛에 잠깐 어떤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연민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다른 감정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하게 편안한 공기 속에서 지훈이와 쌍둥이 형들이 까르르 웃으며 거실을 뛰어다니는 소리만이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지훈이의 등하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그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그 사람도 같은 단지에 살고 쌍둥이도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될 테니 어쩌면 우리 지훈이가 외롭지 않게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안도감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안도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단정한 거실의 햇살이, 그 따뜻한 캐모마일 차의 향기가 훗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기억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 집을 나선 다음 날 저는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가방을 한참 뒤졌어요. 어제 받은 그 명함을 다시 꺼내 보고 싶었거든요. 정식으로 감사 인사 문자라도 한 통 보내야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갑 안쪽 카드칸에 끼워둔 그 명함이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방을 통째로 엎고 지갑을 열고 닫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흔적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훈이가 그 댁 쌍둥이 형들이랑 같이 놀고 헤어지면서 내일이라도 또 놀러 가도 되냐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명함을 잃어버렸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110동이라는 것만 알지 몇 호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한참을 단지 안을 서성이면서 110동 주변을 빙빙 돌았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쌍둥이를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미련한 마음을 들킬까봐 누가 지나가면 괜히 시선을 돌리고 또 누가 지나가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을 하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한참을 그러다가 헛웃음이 나와서 벤치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어요. 해가 거의 다 떨어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었어요. 단지 안쪽 놀이터에서 까르르 웃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 익숙한 톤이 섞여 있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분명히 친정 엄마한테 집에 잘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지훈이가 왜 거기서 웃고 있는 건지요. 놀이터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렸어요. 우리 지훈이가 쌍둥이 형들이랑 미끄럼틀 위에서 깔깔거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미끄럼틀 아래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들을 한 명씩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따뜻하던지요. 어머님, 마침 잘 오셨네요. 지훈이가 단지에서 친정 어머님이랑 산책 나왔다가 우리 애들이랑 마주쳤어요. 잠깐만 놀게 해주시라고 해서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 명함을 잃어버려서 말끝을 흐리는데 그 사람이 부드럽게 웃으며 명함 한 장을 다시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여기 한 장 더 드릴게요.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번호 저장만 해두세요. 지훈이 우리 애들이랑 진짜 잘 맞나 봐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서 저는 그 명함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단정한 글씨체로 인쇄된 그 사람의 이름과 직함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묘하게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지훈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들러 샴페인 한 병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 한 박스를 사들고 그 집을 정식으로 방문했어요. 어제 그렇게 신세를 졌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서서 저는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어제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가만 둘러보니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고 거실 책장에는 의학 서적과 아이들 동화책이 칸을 나누어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욕실에서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까지 은은하더라고요. 남자 혼자 쌍둥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 정도로 정돈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는데도 집이 늘 폭격 맞은 것 같은데. 제가 농담조로 묻자 그 사람은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애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엄마가 없는 만큼 제가 더 신경 써야죠. 그 한마디가 어찌나 묵직하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그 사람의 옆 얼굴을 쳐다봤어요. 자식한테 빚을 진 부모의 마음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메워보려는 그 안간힘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펼치고 까르르 웃는 동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샴페인을 한 잔씩 나눴어요.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저인데도 그날따라 알코올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샴페인이 2잔쯤 들어가니까 마음이 조금 풀어졌는지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전 부인이 사실 제 친구랑 바람이 났었어요. 제가 야간 당직이 잦으니까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잘못이 큰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가정에 소홀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제 이야기 같던지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새 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샴페인 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저랑 너무 닮은 이야기네요. 저도 그 사람한테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친정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 없던 그 이야기를요. 임신 8개월에 길바닥에서 산통이 와서 쓰러진 일, 지훈이가 1kg으로 태어나 2달을 인큐베이터에서 버틴 일, 양육비가 끊긴 그 다음 달부터 학원 3군데를 뛰며 살아온 일.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가 않았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결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이 비어가면 조용히 채워주기만 했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한참 정적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네요. 지훈이가 그렇게 밝게 자란 건 어머님이 잘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그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아버지조차도 잘 버텼다는 말은 해도 잘 키웠다는 말은 못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사람이 슬쩍 휴지를 한 장 뽑아 식탁 위로 밀어주는 그 다정함이 또 한 번 가슴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두 가족은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병원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라고 하면서 흔쾌히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머님 학원이 늦게 끝나신다면서요. 지훈이 등하원 저희 애들이랑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등원시키시는 도우미 이모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 호의가 너무 큰 것 같아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분하게 그러더라고요. 지훈이 덕분에 우리 애들이 형제 말고도 친구가 생겼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큰 도움이에요. 저는 결국 그 호의를 받아들였고 그 대신 매주 주말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그 댁에 나누었답니다. 갈치조림, 소불고기, 멸치볶음. 친정 엄마한테 배운 솜씨를 동원해서 쌍둥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차곡차곡 통에 담아 보내드렸어요. 그 사람은 매번 잊지 않고 짧은 문자를 보내주었답니다.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을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미소 짓곤 했죠. 그 무렵부터 제 손목이 부쩍 말썽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종일 분필을 잡고 판서를 하다 보니 손목 안쪽이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리고 밤마다 손가락이 찌릿찌릿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무심코 한마디 흘렸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며 자기 병원으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 있어요. 그거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나요.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세요. 다음 날 점심,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진료실에 들어서는데 가운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평소 단지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단정하고 차분하고 어딘가 모르게 권위가 느껴지는 그 모습에 저는 잠깐 숨이 멎었답니다.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굴려보는데 그 따뜻한 손바닥의 감촉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저는 차마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책상 위로 떨어뜨렸어요. 많이 부었네요.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 받으러 오세요.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저 훤칠한 의사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 그날 그 진료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낯가림 심한 제가 평생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 못된 버릇이 2번째 발동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빗장이 열린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이라는 이름의 폭풍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손목 치료를 핑계로 그 사람의 병원을 드나든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매일 저녁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5명이 함께 키즈카페나 동물원을 누비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답니다. 지훈이는 쌍둥이 형들을 친형처럼 따랐고 쌍둥이도 지훈이를 막내 동생처럼 챙겨주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따끈해지면서 묘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지훈이한테 형이 생긴 듯한 이 안정감을 빼앗을 자신이 저는 점점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청혼을 한 건 지훈이의 6살 생일날이었어요.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놓고 아이들 셋이 손뼉을 치며 생일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케이크에 코를 박고 있는 사이 제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지훈이한테도 형이 둘이나 있는 거 좋잖아.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거기다 지훈이한테 형이 둘이라는 그 표현이 제 모성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러왔어요. 평생 외할아버지밖에 의지할 데 없던 우리 지훈이한테 진짜 형이 둘이나 생긴다는 그 그림이 어찌나 그럴듯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입 밖으로 바로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한번 실패한 결혼의 그림자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친정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굳어 있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술잔을 한번 비우고 또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술잔을 비우셨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 앞에서 절대 안 하시던 행동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정중하게 자기 소개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은정아, 한 번 데인 인생인데 또 데일 일을 만드냐? 저는 그 말씀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이 사람은 달라. 진짜 다정한 사람이야. 애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가서 네가 뭘 얻겠다고.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거다, 그게.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단호하고 매서운 어조로 한마디 한마디 짚어가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다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사랑의 두 번째로 눈이 멀었던 거죠. 한 번 되었으면서 또 데일 줄도 모르고 똑같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때의 저를 지금 돌이켜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답답해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셨고 아버지는 끝까지 결혼식 날 신부 입장 손도 안 잡아주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띠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라고 들었는데 일이 늦게 끝나면 우리 손주들은 누가 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을 드렸어요. 제가 일정 조절해서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요. 등하원은 도우미 이모님이 봐주시고 있고요. 강사 일이라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나?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살림에만 전념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이 어찌나 매끄럽게 흘러나오던지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자리에서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새로 들어가는 며느리니까 어른 말씀에 따라야지 하는 마음에 어머님 뜻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일타 강사 인생을 한순간에 접게 만드는 족쇄가 될 줄은 그날의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결혼식은 양가 사정을 고려해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모시고 호텔의 작은 연회홀을 빌려서 식만 올리고 식사하는 정도로요. 친정아버지는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결혼식 당일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제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와 주셨답니다. 신랑한테 제 손을 넘기시기 직전 아버지가 그 사람의 어깨를 한번 툭 치시며 그러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무겁던지요. 우리 딸한테 상처 주면 그땐 사위고 뭐고 없으니 명심하게.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 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약속을 받아냈던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라서 저는 그 순간 잠깐 가슴이 서늘해졌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을 애써 못 본 척 삼키고 저는 또다시 환한 미소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가가 끝나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하객들과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친척 어르신들 사이로 누군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새빨간 미니 원피스에 화려한 모피 쇼를 두르고 머리를 풍성하게 부풀려 올린 한 여자가 식장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어요. 누구인지를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곧장 신랑 신부 단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단상 옆에 서 있던 쌍둥이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자식 보듯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들, 엄마 왔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지? 쌍둥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고 식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더라고요. 그 여자는 쌍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친엄마는 평생 친엄마니까 그 자리는 비워두시고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노골적인 도발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걸 신부 부케 뒤로 숨기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그 사람은 황급히 그 여자의 팔을 잡고 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한사코 뿌리치면서 피로 연장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신부 대기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화장이 번지는 줄도 모르고 눈물을 닦았어요. 친정엄마가 들어오셔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는데 그 손길조차도 어찌나 무겁던지요. 친정아버지는 피로연장 한가운데에서 그 여자를 노려보고 계셨고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닥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헤어진 부부 사이라기에는 너무 가깝고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님은 본색을 드러내셨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노시던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학원 그만뒀지? 우리 며느리는 살림에 전념해야 우리 손주들 잘 챙기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학원을 정리하는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의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어제부로 백수가 된 것처럼 단정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어색하게 어머니, 그건 천천히 얘기하시죠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는 그 사람조차도 제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요. 결혼식 날 이후로 쌍둥이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돌변했답니다. 어제까지 이모하며 매달리던 두 아이가 합가한 그날부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지훈이가 거실에서 자기 장난감을 꺼내 놀려고 하면 쌍둥이가 와서 그거 우리 거잖아 하고 빼앗아 가고 지훈이가 형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 다가가면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만 까르르 웃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거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자기 손등만 만지작거리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쥐어짜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님의 편애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님은 쌍둥이 그릇에만 갈비를 듬뿍 올려주시면서 지훈이 그릇에는 김치 한 조각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눈치를 보며 갈비를 한번 쳐다보면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우리 쌍둥이가 좋아하는 거야. 너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어. 그 한마디에 지훈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쩍 갈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한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지훈이를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곧 익숙해지실 거야. 네가 좀 참아. 참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천장을 보고 누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그렇게 호되게 대이고도 또다시 참으라는 말을 듣게 된 제 처지가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일타 강사로 단상 위에서 카리스마를 휘두르던 그 김은정이 시댁에서는 그저 굴러들어온 돌신세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의 다정함을 믿고 직장까지 포기하며 밀어붙인 결혼이 어쩌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길한 예감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합가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그 사람의 퇴근 시간이 슬금슬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사회 모임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동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핑계의 종류가 매주 바뀌는데 패턴이 어찌나 익숙하던지요. 첫 번째 남편이 새 학원으로 이직한 직후 똑같은 핑계를 돌려가며 늦게 들어오던 그 기억이 자꾸만 겹쳐 떠올라서 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차게 식어가는 국그릇만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현관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일어나 거실 쪽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양복은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술이 어찌나 취했는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혼자 실실 웃으며 중얼거리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이 제 귀에 콱 박혀버렸답니다. 수정아. 수정이 너는 왜 그렇게 예쁘냐? 응? 수정? 그 이름은 결혼식장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난입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그 사람이 거실 바닥에 누워 애교를 떠는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고 생경하던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부드러운 어투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의식의 끈을 놓는 순간 본능적으로 부른 이름이 자기 전 부인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벽에 한참을 기대서 있었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을 겨우 안방에 눕혀놓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이 귓속말을 나누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가까웠던 그 거리,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호흡. 그날 제가 못 본 척 삼켰던 그 위화감이 사실은 직감이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해야 했답니다. 새벽 4시쯤 그 사람의 핸드폰이 협탁 위에서 진동했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발신자 이름이 한 줄로 떴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수정이더라고요.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좋았어라는 한 줄이 떠 있었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려서 한번 떨어뜨릴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쌍둥이 생일이었어요. 카톡방을 열자 수정이라는 이름의 채팅창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답니다. 그 채팅창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애 둘이나 떠넘기고 빠져나오니까 좋네. 그 호구가 살림도 잘하고 걔 아들도 같이 사니까 우리 애들 외롭지도 않고 이혼은 그냥 서류상이고 우리 사이는 변한 거 없어. 알지?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는 그저 호구였고 우리 지훈이는 그 호구 아들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척하면서 사실은 만남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었고 제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짜놓은 판이었다는 걸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깨달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울지를 못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아래쪽 메시지를 스크롤하다가 저는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채팅창들을 발견했어요. 은행 김 부장님, 사모님, VIP 환자, 강 회장님 부인. 그 채팅창들마다 데이트 사진, 둘이 찍은 셀카, 진료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병원에 오는 유부녀 환자들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 사람은 동시에 만나오고 있었답니다. 진료실이라는 그 신성한 공간을 그 사람은 자기 사냥터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핸드폰을 협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한참을 가만히 있었답니다. 머릿속이 너무 차가워져서 오히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그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지훈이를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놓고 그 길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님이 식탁 앞에 앉아 누군가와 마주보고 김밥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익숙한 빨간 매니큐어가 김밥을 집어드는 그 손이 저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결혼식 날 제 부케 옆에서 흔들리던 그 손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의 맞은편에 그 여자가 자기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앉아 김밥을 우물거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와 아침을 먹고 있는 이 그림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시고도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으셨답니다. 오히려 김밥을 한 입 더 우물거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어쩐 일로 왔어? 집안일도 안 하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핸드백에서 어젯밤 캡처해둔 종이 뭉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했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랑 저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저 여자랑 바람피고 있다고요. 그 여자는 종이 위에 적힌 자기 이름을 슬쩍 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비웃듯 웃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종이를 한번 휘릭 넘겨보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찰싹!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매섭던지 저는 한쪽 뺨을 손으로 누른 채 그 자리에 휘청거렸답니다. 평생 어느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던 제 뺨이 그 노인의 손바닥에 그렇게 맞고 나니 분노보다 모욕감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이년아,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뭘 어쩔 거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랑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어디서 사진 들이대며 협박이야. 당장 나가. 시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 안에 세 사람이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 친정아버지가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쥔 채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발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끌려 들어왔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그 형형한 눈빛, 평생 강력계 형사로 살아오신 그 양반의 눈빛은 죄인을 끌고 들어오는 형사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 무릎 꿇게 하시고는 들고 오신 서류 봉투를 시어머님과 그 여자 그리고 저를 향해 차례로 펼쳐 보이셨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호텔 객실에서 나오는 그 사람과 어떤 여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사진 속 여자들의 얼굴이 한 명도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사진의 모서리에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함께 추적한 듯한 시간, 기록과 주소가 빨간 펜으로 깔끔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내 딸이 한번 무너졌을 때부터 내가 이놈을 지켜봤다. 형사 짬밥이 어디 가나. 처음부터 냄새가 났어.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뒤로는 환자 부인들 손목 잡고 모텔 들락거렸지. 한 명도 아니고 5명이야, 5명. 그 사람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식탁 모서리를 잡고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핸드백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거실 입구에 우뚝 서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답니다. 어딜 가, 이년아. 너도 같이 가야지. 변호사 남편 두고 전 남편이랑 붙어 다닌 죄, 네 남편한테 가서 직접 설명해봐라.
그 한마디에 그 여자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사실까지 이미 아버지의 손에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야가 한쪽 끝부터 까맣게 잠겨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 여자의 비명, 시어머님의 울음, 그 사람의 변명.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면서 제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던 그 사람이 거실 카펫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제가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고 시댁 거실 카펫 위로 제 몸이 천천히 쓰러져 가는 그 감각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길게 늘어진 채로 제 의식 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게 그 집에서 제 며느리로서 마지막 기억이 되었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건 친정집 안방 천장에 익숙한 벽지문이었어요. 코끝에는 친정 엄마가 끓이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머리맡에는 친정아버지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셔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거칠고 두툼한 손바닥의 온기가 제 손등 위에서 한참을 머물고 있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 무뚝뚝한 양반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 같으면 절대 입 밖에 안 내실 그 한마디가 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은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거실 카펫 위에 쓰러질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아버지의 그 굵은 손등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데 어찌나 서럽게 울었는지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달려와 제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셨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베개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했답니다. 아빠, 나 이번에는 절대 안 봐줄 거야. 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갚아줄 거야.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번 굳게 짚으시더니 옷장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모아오신 자료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불륜 상대 5명의 인적사항, 그녀들, 남편의 직업과 연락처, 호텔 출입 시간과 CCTV 영상 캡처, 진료 차트에 적힌 처방 기록까지 형사의 손에서 정리된 자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그 두께만 봐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독했어요. 그러고는 가장 먼저 그 5 여자의 남편들 5명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답니다.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 사진 봉투를 조용히 건네드리며 한마디만 했어요. 제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가정은 선생님께서 지키십시오. 그 한마디에 5명의 남편들이 보인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으려 일어선 분도 있었고 봉투를 받아든 채로 그저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다음 행보는 똑같았어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강남 일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장이 줄줄이 그 여자들 앞으로 날아갔으니까요. 그 다음 차례는 그 사람과 그 여자였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걸었답니다. 그 여자에게도 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어 2 사람의 숨통을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소장을 작성하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액만큼은 무조건 인정됩니다.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짤막하게 답했어요.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아내 주세요. 소송이 시작되자 그 여자의 인생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 여자의 현재 남편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이미 강남 법조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전 남편과 줄곧 만나오고 있었고 거기다 다른 유부녀들과 함께 묶여서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변호사 남편은 그 다음 날로 이혼 소장을 그 여자 앞으로 보냈어요. 변호사가 자기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그 여자는 한순간에 빈털터리에 이혼녀 신세로 전락했답니다. 그 사람의 사정도 다를 게 없었어요. 5명의 유부녀들과 얽힌 불륜 사실이 의료계의 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의 정형외과 의원은 환자가 뚝 끊겼어요. 거기다 의사회윤리위원회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의사 면허 자격 정지까지 검토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토록 단정하고 잘난 척 살아오던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달 만에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저는 법정 한쪽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그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한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도발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늘어난 가디건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술을 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옆에서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차마 인터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떼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비굴하던지요. 은정아,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면허 정지되면 나 정말 끝이야. 우리 쌍둥이도 우리 어머니도 길바닥에 나앉아. 그 여자도 옆에서 흐느끼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위자료 청구만이라도 좀 깎아주세요. 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결혼식장에서 빨간 매니큐어로 쌍둥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도발하던 그 여자가 진료실 책상 앞에서 가운을 입고 권위를 부리던 그 사람이 친정집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광경이 저는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어딘가 모르게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의 추한 끝이 그저 이렇게 비루한 것이었구나 싶어서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똑똑히 쳐다보고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면 둘이 살지. 왜 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들어? 죗값은 돈으로 갚아.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았답니다. 등 뒤에서 그 두 사람의 흐느낌이 들리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소송 결과는 그야말로 압승이었어요. 그 사람의 재산 절반과 위자료, 그 여자에게서 받아낸 상간녀 위자료까지 저는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냈답니다. 그 사람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의원을 폐업했어요. 시어머님이 사시던 시댁 아파트는 위자료 충당 과정에서 경매에 넘어갔고 그 사람 일가족은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야반도주하듯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 여자도 변호사 남편한테서 한 푼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한참 뒤에 풍문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그날따라 햇살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친정아버지가 옆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시면서 평생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잘했다, 우리 딸. 진짜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자판기 커피를 무릎에 쏟을 뻔할 만큼 또 울었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서먹했던 우리 부녀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비로소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았어요. 소송이 다 끝나고 저는 그 길로 다시 강단에 섰어요. 받아낸 돈으로는 학원가에 작은 강의실을 차렸고 인터넷 강의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어 인강 강사로도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2번이나 무너졌다 일어선 사람의 강의는 어찌나 도끼가 서리던지 제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치솟더라고요. 지금 저는 사탐 영역에서 수강생 수 1위를 다투는 일타 강사로 매년 강의료 갱신 때마다 학원들이 줄을 서서 협상을 하러 오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우리 지훈이에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2달을 버텼던 그 작은 핏덩이가 이제는 키가 180이 넘는 늠름한 고3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우리 지훈이는 외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곤 해요. 친정아버지가 강력계 형사 시절에 쓰셨던 낡은 수첩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경찰행정학과 진학을 목표로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우려내며 가만히 미소 짓곤 한답니다. 며칠 전 저는 지훈이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께 보여드리러 친정에 갔어요. 거실에서 아버지와 지훈이가 마주 앉아 성적표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경찰 되면 할아버지 같은 형사 될 거예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더니 지훈이 어깨를 툭 치며 그러시더라고요. 형사 말고 너는 더 큰 사람이 되라. 우리 손주는 그래도 된다. 그 2사람의 옆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을 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한때 길바닥에서 산통을 겪으며 핏덩이를 낳던 그 새벽 인큐베이터 유리벽에 손을 대고 엄마 여기 있어 속삭이던 그 새벽 시댁 거실 카페 뒤에 쓰러져 의식을 잃던 그 아침. 그 모든 새벽과 아침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오늘 이 거실의 따뜻한 풍경 한 폭으로 완성된 거였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2 남자는 결국 제 인생에서 하나의 점도 되지 못한 채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평생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신 친정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닮아 늠름하게 자란 우리 지훈이가 남았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다정함에 흔들려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에요. 2번 무너졌지만 2번 다 제 손으로 일어선 사람. 그게 지금의 저 최은정이라는 이름의 진짜 모습이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거울 속 저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넨답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최은정.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꼭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살아내고 계시다고, 충분히 애쓰고 계신다고요.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다는 걸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 밤이 그리고 내일 아침이 부디 햇살처럼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번의 결혼, 2번의 배신, 그리고 2번의 일어섬.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시련이 몰아칠 수 있을까 싶다가도 그 모든 풍랑을 견뎌내고 끝내 단상 위의 일타 강사로 우뚝 선 은정님의 뒷모습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평생 무뚝뚝하시던 친정아버지께서 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손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핏줄로 이어진 그 단단한 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곱게 일으켜 세울 수 있구나 싶어 듣는 내내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2번 무너졌지만 2번 다 제 손으로 일어선 은정님의 앞날에 이제는 오로지 햇살 같은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